재헌 국회의원을 선거했던 날이기도 하고 1948년 일입니다. 바로 20대 대통령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아주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60년대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셌었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술 한잔 먹고 통금 안 걸리고 택시 타고 가려고 하면은 택시 잡느라고 날리고 같은 방향 가는 사람들, 취한 사람끼리 합승을 해서 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택시를 어떻게 합승표를 딱 얻어 탔는데 그 앞에 탄 젊은 친구 하나가 아주 호흡을 잡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중앙정보부 요원이래요. 그 옆에 같이 타고 있던 영감님이 그러셨답니다. 이 사람아, 나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네.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그분이 박정희를 찍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서 모두 20대 대통령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김철수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윤석열 후보회장을 맡으셔서 정말로 결정적인 일을 하셨는데 난 오늘 취임식 날이라 이 축하사에 취임한 대통령이 뭐 오는 건 아니죠. 그래 그 외국인들 접대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아주 뜻있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철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뵀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벌써 또 되는 겁니까? 벌써 되죠. 말은 어떻게? 예. 아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밥 먹을 때만 봤나요? 아니면은 근데 대체로 지금 뭐 이 정도 숫자 모였을 때는 벌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직도 산에 가보면 산에 가는 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산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코로나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밝은사회 포럼이 우리 김철수 회장 중심으로 좀 성장해서 정말 이 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밝은 사회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어디 가셨나? 이러시고 사무총장님 차에 보시면 최고요. 자, 우선 새로 오신 분들에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자기 소개를 먼저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제가 순서대로 그냥 이쪽으로 쏙 돌리겠습니다. 간단히 일어서서 인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KBS에 있었고요. 요새 조준순 기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순재 박사님하고 올해 전부터 한 30년 정도 제가 알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래라고 과천에 있습니다. 보성공영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에서 온 김준수입니다. 많이 사일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UGS라고 그 IT 쪽인데 대전에 엔트리 출자에 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많으셔서 와서 지금 제가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경영관대 한석훈 교수입니다. 노스쿨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순홍입니다. 고신호입니다. 저는 현경대 회장을 국회에서 모셨던 보좌관이고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일로 사무국정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문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경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경 익산 평화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욱입니다. 김철수 원장님의 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만에 뵙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학원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래 오늘 이렇게 모시고 돼서 반갑고 그 친구가 대통령 선거 때 방배동 서초동 일동을 너무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친구를 같이 왔습니다. 이지연인데 잠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배동에서 온 우리 김보신 원장님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늘대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요. 잘 보내다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선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김철수 원장님의 초대를 받게 돼서 이런 귀한 자리에 찾아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우달 왕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의준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존경하는 김종필 사장님 병을 내원 내일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 사장님께서 평생에 듣지도 못할 명 강의가 있으니 호텔에서 쉬지 말고 참석하고 하는데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반갑고 좋습니다. 장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석권이고요. 좋아하는 정진 조경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의 고향 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헌터 파트너스라는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경대 우리 박정희 기념재단 상임의장을 모시고 있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우리 김철수 박사는 참 활동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무광이라고 합니다. 충남대학교를 개임하고 지금은 건양사이버대학교에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용찬입니다. 대전에 있는 보건대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 여의주소라고 지난 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경대 회장님 우리 밝은사회 초대 회장일 때 총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격주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김철수 회장님이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오기로 해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서로 자주 배우면서 좀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다운 모습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호 1번, 2번 성기호라고 하는데요. 네, 관악구에서 우리 관악 청소년 육상회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직 경찰관들 내부 승진 시험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김선수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멋진 분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영석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곳에 있는 그 동작구의 유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사는데요.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공부를 5년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관악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유아여자대학교 어머니 성대교육의 교수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다입니다. 저는 서초 3번 출구 앞에서 좀 큰 팀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순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청년대학의 기자들을 가지고 울돌목이라는 한술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첫 우리 자리에 오고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박은다를 좀 초대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환자가 없는 병원을 비롯하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탐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저는 스마일하는 대표 조현정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복장이 죄송합니다. 저는 관악구의 가성부에 출마한 의원 후보로 출마한 백성원입니다. 저희 태극기 부대 5호 유튜브 방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부대의 노조. 그래서 제가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남 죄송하지만 예쁜 우리 보기 맞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했거든요. 김소수 기자님 계시고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관악구는 우리가 버스 나오고 있지만 전화도 한 번씩 좀 내주십사 하고 있었더니 오시라고 했거든요. 소개해서 잠깐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란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우리 김철수 이사장님이 공천을 주셔서 관악구에서 22명 중에 혼자 당선돼서 BLG에서 혼자 당선돼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악구 지역에 현역이라 제가 나번을 달고 큰 틀에서 양보를 해서 나번으로 뛰게 됐습니다. 멀리서 계시지만 우리 제 지역보다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분이 계시면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H플러스 양수역에서 관악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송준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대 육군 대령 출신인데 옛날에는 좀 좋았는데 요새 완전히 이렇게 다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대학 시절에는 5.16 장학계, 지금 정수 장학계 제8대 회장이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친한 대학에 관리처장을 하고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 여러분들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랜만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뵙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져서 모임을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못했습니다. 제 기록은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새로운 분들 모셨고 오늘 박승재 우리 대표님 모셔서 좋은 특강을 합니다. 오늘 특강을 들어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아실 겁니다. 오늘 지금 구의원 후보가 오시는데 백성원 의원 잠깐 나오시고 박영란 의원 잠깐 나오시고 이분들 바쁘니까 빨리 보내주려고 그래. 이렇게 오시고 지금 시간이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의사들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이 안 사시는 분인데 이분 뭐 책이 굉장히 건장하시고 분은 백성원 의원이라고 의원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현직은 아니고 구의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번을 받았어요. 나번 받고 불려가 되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공사도 많이 하고 중앙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백성원 의원님 혹시 거기가 보라매동 신림동 은천동입니다. 네, 바로 우리 길 건너 있는 동네에 있는데 백성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좀 찍어주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효원님이랑 정식으로 잘 부탁드리고 가시도록 합니다. 예, 우리 박영란 의원은 현재 구의원인데 지난번 4년 전에 제가 관악 전체 52만 인구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당선됐어요. 제가 공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내가 이제 위원장 오만주고 뒷전에 있었더니 주류가 바뀌어가지고 뒷전을 밀려서 나발을 받았어요. 그래도 엄청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내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동인가 정확히 해야 되겠죠. 네, 신대방역 중심으로 해서요. 신사동, 조원동, 이성동입니다. 세 개 동이 제 지역입니다. 좀 많은 응원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신대방역 있고요. 도로 디지털역 이쪽, 도로 디지털역 앞에 쪽으로 가고 우리 관악구입니다. 뒤쪽으로는 도로구예요. 그래서 신사동, 조원동, 이성동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제 재선을 하는데 유일하게 구의원 한 사람 됐어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도 되겠어요. 네. 뭐 식사하시 마시도 되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순 식당 포럼에 우리 유명한 한동훈 교수님도 나오시고 여러 교수들 많이 나오시는데요. 새로운 분 나오시고 오늘 우리 박승재 대표님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우선 특강을 하겠습니다. 꼭 장성범 총장도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나오실 있죠. 제가 어른이신데 이쪽으로 앞으로 보시면 나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승재 원장님을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침공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24일 날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나토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과 반응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나토의 무용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토가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거 우리 계속 해야지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나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토의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토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고 EU에 대해서도 가입하려는 국가들이 훨씬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벌어진 유럽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노르트스트룸이라는 노르트스트룸 2라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와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EU가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은 나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독일도 나토와 EU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에 반대하는 모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와 EU를 더 강력하게 단결시켰고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와 EU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변화는 감지되는데 특히 시진핑의 러시아 지지 발언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해서 세계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러시아와 중국의 GDP를 합쳐봐야 전 세계 경제의 20%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EU, 일본, 한국 등 자유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침공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GDP의 전 세계 GDP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예전에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하나가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일 겁니다. 강대국이 신은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한 분이 하버드 대학에 계신 조셉 나이 교수예요. 그 조셉 나이 교수의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쇠퇴하는 국가가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락하는 러시아가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아마 과거에 있었던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설명보다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몰락의 위험을 타개하려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도발이 아시아에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구매력 그리고 판매 시장의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쟁은 일으키게 되면 이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득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해도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 때 승리한 것은 조선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도움되는 거였지만 명나라는 군대 보내서 군비 쓰고 사람 죽고 했지만 수익은 없는 아무 이득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전쟁이 수익이 없고 손해만 있게 된다면 그 전쟁이 크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근의 예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점령했다가 뺏겼죠. 그리고 뺏기고서는 한 10몇 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망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해서. 그런데 1차 이라크 전쟁을 보면은 이라크가 생각했을 때는 쿠웨이트를 점령해서 그 석유를 자기 걸로 했을 때 이득이 있는 거였지. 점령을 못하고서 손해만 보고 전비만 썼을 때는 국가 재정에 굉장히 큰 위험만 줬을 따름입니다. 지금 미국과 EU 국가들 그리고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원한 금액이 약 한 40억 불 정도 되고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약 한 380억 불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U 국가들과 영국 그리고 많이 무기를 대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경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전비가 들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약 한 1,000억 불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군비를 들이게 된다면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한 40%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전비는 100%예요. 누가 도와주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경제적으로 압박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은 러시아지 미국과 영국과 EU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에 전혀 지장 없는 액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이라고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대단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안보를 위해 서로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지 된다는 국가 방어를 위한 동맹의식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 6년 전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5, 6년 전에 AIIB라고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은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AIIB를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5, 6년이 지난 지금 AIIB를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956년 러시아는 헝가리를 아주 쉽게 들어가고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에도 러시아는 너무 쉽게 프라하를 점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9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들어갈 때도 러시아는 굉장히 쉽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하여금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도 러시아는 아주 쉽게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바로 카자흐스탄에 진주한 15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카자흐스탄을 아주 쉽게 점령했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러시아로 하여금 병력이 들어가면은 저항하는 군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러시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코미디언이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젤렌스키가 도망가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몇 가지 실수를 했죠. 초반에. 첫 번째는 전쟁이기 때문에 급비사항으로 부대원들에게 어디를 간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의 경험으로 식량을 각 대대에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첫 번째 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확보한 러시아 군의 시체가 당시에 7,500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상자를 사상자의 3배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총 3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이 전투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그런데 들어간 병력이 당시에 17만 5천 명이었습니다. 17만 5천 명이 들어갔는데 3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병력을 빼고 다시 증강을 시켰습니다. 증강시킨 병력이 러시아가 조지아 쪽에 있는 병력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만에서 25만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고 지원할 수 있는 병력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부터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선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선전부에서 이야기하는 벨라루스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몽고하고 카자흐스탄에 보낸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선전문을 구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전문이기 때문에 1급 기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선전 문구를 막 책자로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푸틴이 원하는 것은 1922년에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1922년에 러시아는 거기에 선전 문구에 보면 첫째가
우크라이나를 독립시킨 것은 레닌이 한 짓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닌이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준 거지 그거 러시아 땅이었는데 레닌이 한 거였지 그게 우크라이나가 나라는 아니었다. 이것이 푸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922년에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에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모두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생각에는 그 땅이 러시아 땅이어야지 된다는 거였고 그것이 러시아 땅이 되지 않으면 이 자기가 상선을 하고 연임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차 목표가 돈바스 지역을 잡았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마리오폴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마리오폴이라는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은 포항제철입니다. 제철소입니다. 근데 마리오폴 제철소는 제철소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부서지고 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포항제철이라는 제철소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제철소가 없어지는 포항제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선전문을 보면은 마리오폴이 저항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설명서에 보면은 마리오폴은 지난 600년 동안 항상 침략자들을 환영한 곳이었지 저항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판단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리오폴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알라모와 터키의 갈리폴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의 알라모 전투는 데이비 크로켓이라는 영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는 케말 파샤라는 터키의 영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는 마넨하임이라는 영웅을 러시아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마리오폴 공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진주성의 김시민과 같은 영웅을 한 명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조프 제철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고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구냉전 시대에 소련이 아조프 제철소 지하에다가 핵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아조프 제철소 지하를 카탈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 같이 그 밑을 더 지하화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카타콤과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약속한 전승전까지 마리오폴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공해왔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유럽과 자유세계 국가들로부터 대중국 경제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중국의 기업을 둔 국가들이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여러 국가들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 입장이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 편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제가 러시아로서는 전 세계에다가 중국이 내 편 들고 있다를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만약에 러시아 분들이 후퇴하면서 중국에서 만든 전투식량 껍질을 나가는 도시에서 한 10,000개 정도 두고 나갔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분들이 들어가서 중국 전투식량이 왜 여기 있지?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 전투식량 줘서 먹인 거 맞다고 인정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 편을 들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사항이 앞으로 풀어야지 될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는 북한 미사일을 지네가 쏜다는 정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 경보병 사단의 참전 가능성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미 시리아에서 용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 리비아에 있는 국민군을 용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월 400불의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김정은이 봤을 때는 매혹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보다는 북한이 경보병 사단을 보낼 가능성에 더 우려가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 올해 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인도와 중국 그리고 터키가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터키는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배럴당 50불에 팔고 있습니다. 터키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에게서는 50불에 내가 팔겠으니까 나한테 45불, 42불에 나오 라고 러시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다가는 또 다른 오퍼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너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 내가 사는 회사 이름하고 국가 줄 테니까 나한테 원조 줘.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 양쪽에 손을 돌렸는데 두 쪽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한국도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곡물 가격과 사료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료하고 곡물의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곡물은 수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한국의 쌀값이 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농민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농산물 가격보다가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5배는 싸기 때문에 물론 잣이나 뭐 그 양파 이런 거는 뭐 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농산물이 한국으로 올 수는 있어도 비싼 한국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가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곡물 가격이 100% 정도 더 오르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결국 사료와 곡물의 수출을 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 한반도와 관련이 있냐면 사료를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사료 옥수수가 수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는 옥수수는 중국에서 사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료가 못 들어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식량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에서 중국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의 사육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올해에 중국에서 홍수가 한 번 더 있게 된다면 식량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은 막말로 쌀값이 배가 오른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배 올랐으니까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중국에서 만약 쌀값이 배가 오르게 된다면 사회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안보와 관련해서 대만의 안보가 때문에 대만도 지금 미국에서 무기 수입을 다르게 해라. 과거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륙군을 저지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금 일본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이 받는 압력 중에 하나도 일본 자위대 병력이 지금 25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위대 병력을 중에서 육상자위대와 해병대를 향후 5년 내에 4억의 사단 증강시키면 35만 명 정도 규모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급변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 병력이 38만 5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 이 병력이 3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만약 일본이 그리고 35만 명 정도로 늘게 된다면 전력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지금 산수 계산만 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지금 GDP의 0.95%를 쓰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되려면 2% 이상을 써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되고 오늘이 새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쁘기 때문에 군을 축성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군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만 감축한 게 아니라 국방비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더 많은 교류를 해야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기업하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대줬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복합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시장 접근에 장벽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너무 시장에 많이 간다. 그러니까 줄여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높게 정해서 정부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지 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지급을 높였습니다. 결과 새로 구직하기보다는 실업자로 있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에서 그 정도 정만이 귀가 쫑긋했습니다만 질문을 쉬고요. 제가 질문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자꾸 그 논조로 나오는데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는가가 퀘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전쟁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요. 우선 저는 우크라이나를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설마 침공하겠냐, 침공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핵무기 사용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시죠. 질문. 예. 지난번에 모스크바 방송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로워라고 이거 했는데 그 여자 죽였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폴란드로 갔고요. 폴란드에서 새 직장 얻었습니다. 예.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예,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파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는 이 파병이 오늘 파병 결정한다고 그래서 내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력을 현지에 맞게 훈련시키고 가려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연말을 넘길 것이냐 연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냐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지금 직면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망자에 대한 통보와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에요. 이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체르노빌에 들어갔던 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할 때 과학을 믿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치사량을 넘었으니까 다 죽은 거 맞아요. 치사량을 넘었는데 살 수가 없죠. 방사능이.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체르노빌 원자로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근데 대대장 이하 전원에게 아무에게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도 타고 있다는 것을 수뇌부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증상이 똑같았습니다. 86년에 죽은 사람들하고 처음에 붉은 반점 나왔고 그 다음에
화상 입은 것 같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자색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흑색으로 변해서 내장서부터 전부 썩어가지고 다 죽었다. 그리고 약이 소용없었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 쇄국한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00불 플러스 숙식 제공에 심하게 얘기하면 휴가 온다고 그래서 총 한 자루씩 들고 올 수도 있어. 매혹적인 유혹이고 또 중요한 것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군이 시리아 반군이나 리비아 용병에게 주는 무기는 AK-47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화기를 전혀 주지 않는 총알 가지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길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이 돈이 더 마르고 경제 제재가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용병 파견이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시간 질문 보겠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제재와 지원만 하고 병력을 지원하지 않는 큰 이유는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과거로 돌아가 보면 베트남 전쟁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경험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교훈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은 그 나라 국민들이지 미국이 대신 지켜줘서는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이 배운 교훈이겠죠. 네, 우리 김병수 회장님 말씀 해보시죠. 전문가시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철 변호사님 인권위의 상임위원이시죠. 조진영 변호사님 두 분 오셨죠? 어디 계세요? 예, 두 분 오셨습니다. 또 김병수 회장님 오셨죠? 김병수 회장님? 네. 우리가 블록체인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네, 그러시면은 일단 식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부터 질문을 수설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앞으로 우리 발간사 식전 보내면서 한 번씩 좋은 분 모셔서 좋은 얘기 듣는 소위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같은 교원 중에도 강사하고 추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다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박수지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궁금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것을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이 북한에 대해서 그 데이터 정보나 통신 정보 그리고 기술 정보를 가지고서 영상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분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는 이 사진 판독도 많이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서 이 쉽게 말하면은 북한 많이 쳐다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박 원장님은 미국에서 군사 정보학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군사 정책을 했는데요. 군사 정책. 예. 실제는 이제 군사 정책이지만은 국방비와 관련된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소련 시절이니까 미국
국방 정책을 하려면은 소련의 국방 정책을 했었어야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소련 당시에 이제 구소련의 그 군사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뭘 하는지를 주로 봤었죠. 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비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비교 종교.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러시아를 알아야 비교라는, 그분도 비교 신학을 하기 위해서 뭐 불교, 유교, 뭐 다 모든 것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랑 거의 같은 멜로디 같습니다. 우리 김본식 회장님 뭐 질문하신다는데 멋있게 모자를 쓰고 나오셨네. 자, 이제 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귀한 사랑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로서 주부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지금 계속 우리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올 연말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가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러시아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푸틴이 어떻게 너의 생각에는 푸틴이 과연 평화회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만약 한다면 그 조건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푸틴이 당연히 평화 협상을 조건만 맞으면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푸틴은 러시아에 총알이 한 발도 없게 된다면은 진지하게 평화회담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평화회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가 내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도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한다. 근데 푸틴은 분명하게 거기에서 밝힌 것이 나는 1922년 이전의 러시아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예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정비를 누가 더 많이 쓰게 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냐가 먼저 생각입니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미국과 우방 국가들이 1,000억 불 정도의 정비를 생각한다면 러시아도 1,000억 불 정도를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1,200억 불을 정비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러시아 푸틴에게 너도 최소한 1,200억 불을 쓸 생각을 하라는 말이 되겠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한일 좋아하는 교수님 오셨는데, 박정상 교수님 서울정부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